할아버지는 제게 시골의 낡은 집을, 언니에겐 강남의 아파트를 물려주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실패자라 부르며 언니에게 떠났죠.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시골로 향했고 그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기분은 어떠신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법무사 사무실은 덥고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완벽한 네일아트를 한 언니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의 유언장 낭독이 아니라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넘겨보며 형식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듯 가끔 법무사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낡은 가방의 스트랩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렸습니다. 34살이 되었지만 성공한 언니 서진 옆에서 그녀는 여전히 어린 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 도서관 사서 일은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서연은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왠지 그녀의 직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다니며 서연의 반년치 월급보다 많은 돈을 매달 받는 언니 서진은 더욱 그랬습니다. 안경을 쓴 나이든 법무사가 헛기침을 하고 서류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무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할아버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함 속에서 결정된다고 항상 말씀하시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고 박태준님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법무사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고 그 목소리는 작은 사무실에 메아리쳤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중심가 27번지 43호 24평 아파트는 가구와 집기 일체를 포함하여 손녀 박서진에게 유증한다. 서진은 마치 가장 값진 것을 받게 될 줄 알았다는 듯 휴대폰에서 눈조차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에 익숙한 통증이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언제나 서진이 첫 번째였고 언제나 그녀가 가장 좋은 것을 차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등생이었고 명문대에 진학했으며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아파트, 비싼 차, 최신 유행의 옷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그리고 솔깸 마을에 있는 주택과 모든 부속 건물, 그리고 120평 크기의 토지는 손녀 박서연에게 유증한다. 법무사가 페이지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집, 할아버지가 말년을 보내셨던 바로 그 쓰러져가는 낡은 집. 그녀는 어렸을 때 몇 번 가본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그때는 집이 낡아서 곧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지붕은 군데군데 비가 베크며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서진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가벼운 비웃음과 함께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글쎄, 서연아, 너도 뭘 받긴 받았네. 그 폐가를 가지고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허물고 주말 농장 하려는 사람한테 땅이나 파는 게 어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할아버지마저도 그녀를 낡은 집이면 충분한 실패자로 여기셨던 걸까? 울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진 앞에서, 그리고 가벼운 동정심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이 차가운 법무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는 여러 형식적인 절차와 조건을 나열하며 유언장 낭독을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현실을 믿을 수 없어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공평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유산을 나누셨을까요? 마침내 형식적인 절차가 끝났습니다. 법무사는 각 자매에게 서류와 열쇠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서류에 서명하고 열쇠를 비싼 핸드백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난 가봐야 해. 고객이랑 미팅이 있거든. 그녀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뭐라도 받았잖아. 그녀는 비싼 프랑스 향수 냄새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시골집 열쇠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철로 된 무겁고 가장자리가 녹슨 구식 열쇠였습니다. 길고 오래된 모양새가 서진이 받은 세련된 최신 아파트 열쇠와는 밖에서는 남편 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차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이 사무실에서 나오자 그는 즉시 피우던 담배를 던져 발로 비벼 껐습니다. 어떻게 됐어? 뭘 받았는데? 그는 인사도 없이 서두르며 물었습니다. 쓸만한 거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서연은 할아버지의 유언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민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차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시골집이라고? 장난해 서연아. 또 일을 이따위로 망쳤어. 네 언니는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봤는데 넌 고작 폐가 하나. 서연은 그의 거친 말에 움찔했습니다. 민주는 그녀 앞에서 욕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유난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졌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야.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어? 당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거나 할아버지랑 대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었잖아. 아니, 넌 항상 조용한 생쥐 같았지. 늘 옆에 서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제대로 된 유산 하나 못 받고. 그의 말은 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마치 그녀가 남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소리 지르지 마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집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 외딴 시골 한가운데 있는 폐가로 무슨 방법을 찾아. 그건 땅값으로 몇 푼 받기도 힘들어. 민주는 거칠게 차에 올라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는 엔진을 걸고 집으로 가는 내내 침묵하며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박태준 할아버지는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농부로 일하시다가 철도 기관사로 일하셨고 은퇴 후에는 솔택 마을로 이사하셨습니다. 도시 공기는 답답하고 시골 공기는 맑아서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 여름방학에 할아버지를 찾아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숲에서 산딸기와 오디가 자라는 곳을 보여주셨으며 여러 새와 숲속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에게 소리치거나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절하고 평온하게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있으면 서연은 자신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항상 서연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는
다른 애들 같지가 않아. 그들이 저녁에 시마루에 앉아 별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마음이 곱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 그건 귀한 재능이란다. 그때 서연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말은 쓰디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조차 그녀를 쓸모없는 실패자로 여기는데 그녀가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감자를 깎으며 이제 뭘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정말 집을 팔아볼까? 하지만 도로도 제대로 없는 버려진 마을의 폐가를 누가 사겠는가? 그녀는 솔청 마을에 주민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대부분 도시로 이사 가기 싫어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오래전에 다 떠났습니다. 가게도 없었고 우체국은 일주일에 한 번 문을 열었습니다. 완전한 시골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민주는 텔레비전을 힐끗거리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주말 계획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그는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심각하게 쳐다봤습니다. 있잖아, 서연아. 오늘 많이 생각했어. 우리 결혼 생활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넌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걸 주지 못해. 서연은 접시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성공을 도와줄 여자가 필요해. 도서관에서 푼돈이나 벌고 유산으로 헛간이나 받는 그런 여자 말고. 나 이제 37이야. 서연아, 돈 한 푼까지 세면서 살고 싶지 않아. 잘 살고 싶다고. 민준 씨, 당신은 누구랑 결혼하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난 부자나 성공한 척한 적 없어요. 항상 솔직했어요. 그래, 알았지. 그리고 그게 내 실수였어. 난 네가 변할 줄 알았어. 더 야망을 갖고 더 좋은 직업을 찾을 줄 알았지. 근데 넌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는 회색쥐로 남았어. 서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뭘 제안하는 건데요? 이혼.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 그동안은 친구 집이나 내 그 멋진 시골집에서 지내. 마지막 말을 그는 너무나 비꼬는 투로 말해서 서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민주는 식탁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지만 그녀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건요. 함께한 7년, 우리의 계획, 꿈들, 7년간의 실수였어.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잘라 말했습니다. 참, 서진 씨 말이 맞았어. 넌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 여자는 정말 똑똑하고 현실적인 여자야. 너랑은 다르지.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서연은 알아들었습니다. 서진, 물론이지. 성공하고 아름답고 부유한 서진. 이제 강남의 아파트까지 가진 당신. 그녀랑 서연은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겨우 말을 쥐어짰습니다. 그냥 요즘 자주 연락했을 뿐이야. 그쪽 남편은 계속 출장 중이라 외로워하더라고. 그리고 난 그녀와 함께 있는 게 흥미롭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는 삶에 대한 견해가 같아. 그녀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는 게 뭔지 이해해. 서연은 7년을 함께 산 남자를 식탁에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때 그녀에게 칭찬을 하고 생일마다 꽃을 선물하며 항상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던 그 민준이 맞을까? 이제 그는 낯설고 차갑고 잔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의 얼굴에서 가면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짐싸, 그가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여기서 널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이 아파트는
내 명의로 계약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그는 식어가는 저녁 식사와 함께 서연을 혼자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괜찮은 유산에 대한 희망, 남편, 집, 남은 것은 그녀가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잊힌 마을의 낡은 건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34살. 그녀에게 무엇이 남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업, 친언니와 바람난 남편, 항상 그녀를 실패자로 여겼던 언니, 그리고 이제 이 외딴 곳에 수수께끼 같은 집. 그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댁을 드물게 방문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집이 거대하고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방이 많았고 낡은 가구에서는 나무 냄새와 그녀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방마다 데리고 다니며 예전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희미한 이미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마음에 드는 몇 가지 소품, 사진, 모든 것이 큰 여행 가방 2개와 스포츠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에서 남은 것은 정말 적었습니다. 민주는 작별 인사도 없이 일찍 출근했습니다. 부엌 식탁에는 그의 지저분한 글씨체로 쓴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열쇠는 현관 신발장 위에도. 서연은 택시를 불러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누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언니 서진과는 어제의 일을 알게 된 후 전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솔캣 마을의 할아버지 집뿐이었습니다. 버스 터미널 매표소에서 그녀는 시외버스 표를 샀습니다. 솔컥 마을까지는 읍내에서 한 번 갈아타고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서연은 낡고 해진 버스의 창가에 앉아 도시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가, 그 다음에는 도시 외곽의 주택들이, 그리고 들판과 숲이 나타났습니다. 버스 안은 덥고 오래된 좌석 냄새와 섞인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는 따뜻한 양말을 뜨개질하며 가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비싼 여행 가방을 든 젊은 도시 여자가 이런 외딴 곳으로 가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졸고 있었고 통로 건너편에는 울다가 웃다가 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준 할아버지는 막 잡은 물고기를 손에 들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바로 그 솔캣 마을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때 서연은 12살쯤이었고 할아버지는 동네 연못에서 붕어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가장 선명한 기억 중 하나였습니다. 조용한 아침, 물 한 개, 그리고 끈기 있게 입질을 기다리는 시간. 할아버지, 그녀는 빛바랜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왜 저에게 이 집을 남기셨어요? 제가 이걸로 뭘 하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버스는 비포장도로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소나무와 자작나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끔 쓰러져가는 집들이 있는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마침내 솔갯 마을의 첫 집들이 보였습니다. 마을은 정적과 완전한 황량함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집 절반 이상이 창문에 판자를 대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지붕 위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길고양이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닭 몇 마리가 흙먼지 속에서 무언가를 쪼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입은 중년의 운전기사가 정류장 옆에서 서연의 여행 가방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며 동정 어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멀리 가슈. 여긴 이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저기 김할머니 한 분이랑 노인네 두어 분 정도. 그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가리켰습니다. 박태준 할아버지 댁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 태준이 형님. 좋은 분이셨지. 명복을 빕니다. 그 집은 저 끝에 낡은 나일락나무 뒤에 있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릴 거요. 버스는 떠났고 서연은 부서진 도로 위에 여행 가방과 함께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방향을 잡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을은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보다 훨씬 더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쓰러져가는 울타리, 잡초가 무성한 밭, 무너진 헛간, 그리고 낡은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이 이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연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고 울퉁불퉁한 길을 끌고 갔습니다. 가방은 무거워서 자주 멈춰서서 쉬고 손잡이를 고쳐 잡아야 했습니다. 아스팔트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트랙터 바퀴 자국이 깊게 파인 다져진 흙길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두워졌을 때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벤치를 놓았던 낡은 나일락나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집. 서연은 쓰러져가는 대문 앞에 멈춰서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자신의 새로운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보다 훨씬 더 낡아 보였습니다. 세월에 검게 변한 나무 벽과 녹슨 지붕을 가진 회색 집이었습니다. 덧문은 빗돌게 걸려 있었고 어떤 것은 경첩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현관 계단은 가운데가 눈에 띄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 키보다 더 큰 엉겅퀴와 대기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울타리는 튼튼해서가 아니라 거의 습관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집, 그녀가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남은 마지막 것. 그녀는 무거운 철제 열쇠를 꺼내 힘들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녹슬고 뻑뻑했습니다. 경첩이 밤의 정적 속에서 애처롭게 삐걱거렸습니다. 현관까지 가는 길은 잡초와 액기풀 덤불을 헤쳐나가야 했고 액기풀은 손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서연은 현관문에 도착해 낡은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자물쇠는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 돌리고 눌러야 했습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철컥 소리를 내며 문이 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연은 문턱을 넘어 손으로 스위치를 더듬었습니다. 놀랍게도 불이 켜졌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놀라 멈춰 섰습니다. 집안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먼지, 거미줄, 황량함 대신 거의 완벽한 청결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바닥은 닦여 있었고 가구는 단정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세탁된 커튼이 걸려 있었고 마치 할아버지가 반년 전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이곳을 청소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여행 가방을 문 앞에 두고 천천히 방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기에서는 퀴퀴한 냄새 대신 라벤더나 쑥 같은 기분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광이 난 테이블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창턱에는 누군가 물을 준 것이 분명한 살아있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누가 여기서 청소를 했을까? 거실에는 서연이 어린 시절
어렴풋이 기억하는 낡은 가구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참나무 테이블, 조각된 등받이가 있는 의자 몇 개, 유리문 뒤에 그릇이 진열된 오래된 찬장, 구석에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짙은 녹색 소파가 있었고 그 위에는 수놓은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파에서 그녀는 언젠가 할아버지의 전쟁과 전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쳤습니다. 유리창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가끔 멀리 있는 가로등의 노란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집안은 놀랍도록 조용했고 그 고요함은 그녀의 상처받은 신경을 점차 진정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의 소음, 자동차 소리, 이웃의 고함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벽에 걸린 낡은 시계에 조용한 째깍거림과 창밖 나뭇잎의 희미한 바스락거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이곳도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반짝반짝 닦인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찬장에는 곡물과 통조림이 담긴 병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심지어 우유, 빵, 버터 같은 식료품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선했고 마치 누군가 그녀의 도착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서연은 우유팩의 유통기한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어제 산 거잖아.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쿠션이 그녀의 지친 몸을 받아주었고 이틀 만에 처음으로 평온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집은 적대감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따뜻함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마치 정말로 그녀의 도착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어린 시절 이 집이 어땠는지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때는 집이 거대하고 비밀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방마다 데리고 다니며 낡은 사진을 보여주고 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집에는 숨어서 꿈꿀 수 있는 아늑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나무, 낡은 책, 할아버지의 담배 냄새 같은 특별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금은 담배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무와 책 냄새는 여전히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서 먼 벽에 있는 책장으로 갔습니다. 유리문 뒤에는 다른 책들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많은 제목이 낯설었지만 몇몇 책은 기억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읽어주시던 책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국 전래 동화. 금색 글자가 새겨진 익숙한 파란색 표지. 그녀는 무심코 책을 펼쳤고 여백에 남겨진 할아버지의 메모를 보았습니다. 그의 단정한 글씨체, 연필로 쓴 메모. 한 동화 옆에는 우리 서연이를 위해 심청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갑자기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어떤 동화를 가장 좋아했는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드물게 방문한 후에도 항상 언니보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손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제자리에 꽂고 집을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침실에는 깨끗한 침구가 깔린 커다란 나무 침대가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할아버지의 안경과 여전히 째깍거리는 낡은 자명종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할아버지가 잠시 외출했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침실 구석에는 서랍이 많은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오래된 동전, 말린 꽃, 누렇게 변한 편지 등 여러 흥미로운 것들을 꺼내주시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서랍장이 마법 같아서 그 안에서 무엇이든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장으로 다가가 손잡이 하나를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서랍은 삐걱거림 없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접힌 손수건, 커프스 단추,
체인이 달린 낡은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어 마치 누군가 정기적으로 이 물건들을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서랍에서는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그의 부모님, 옛날 옷을 입은 낯선 사람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더 최근의 컬러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로 이 집 옆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따은 머리를 한 작은 소녀인 자신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그들이 함께 깻마루에 앉아 있고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서는 숲길을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서연이 작은 삽으로 진지하게 텃밭을 파며 할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도우려고 했습니다. 전혀 기억 못했네. 서연은 사진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 오는 거 좋아했었구나. 왜 그만 왔을까? 그녀는 기억해냈습니다. 서진은 항상 할아버지 댁에 가지 않을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거나,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거나, 부모님은 맏딸이 이미 다 컸고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한다며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연도 그때부터는 떼를 쓰는 것처럼 보일까봐 방문을 요청하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결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명절에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항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때때로 슬픔이 묻어났고 서연은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들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은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힘든 하루였고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냥 누워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만이라도 무너진 삶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가지러 거실로 돌아가 침실로 옮겼습니다. 잠옷과 밤에 필요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욕실에도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수건, 비누, 심지어 포장된 칫솔과 치약까지. 누군가 내 도착을 분명히 준비했구나.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을까? 씻고 옷을 갈아입은 그녀는 할아버지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구에서는 상쾌함과 어떤 풀향기가 났습니다. 매트리스는 편안했고 베개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누워 시골의 밤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창 밑에서 고양이가 조용히 가르랑거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한 민준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얕보는 시선의 서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동료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적, 평화, 그리고 집이 그녀를 가족처럼 받아주는 듯한 이상한 느낌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를 들으실 수 있다면 감사해요. 이 집을 저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걸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잠은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내일 실무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등기를 하고 여기에 남을지 아니면 땅을 팔아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직장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멀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피난처,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서연은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잠이 들면서 그녀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손녀에 대한 노인의 사랑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나에게서 보셨던 걸까? 어쩌면 이 집을 나에게 남기시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걸까? 내일은 모든 걸 이해할 거야. 꼭 이해하고 말 거야.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그녀는 마침내 오랫동안 꾸지 못했던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은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이미 아침 해가 비치고 있었고 온 세상이 어제처럼 어둡고 절망적이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푹 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 아파트에서는 자동차 소리, 이웃 소리, 공사 소리에 계속해서 잠을 깼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너무 조용해서 새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침의 마을은 전날 저녁처럼 우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낡은 나무 꼭대기를 금빛으로 물들였고 공중에는 잠자리가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멀리서 소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러져가는 울타리 너머로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 보였는데 그 안에서 사과나무, 배나무, 그리고 산딸기 덤불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깔끔한 길과 텃밭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잡초로 뒤덮이고 있네. 서연은 재빨리 씻고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에는 정말 신선한 식료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그녀의 도착을 신경 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정원을 바라보며 창가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누가 집을 청소하고 식료품을 샀을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이웃에게 집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을까? 아니면 가정부가 있었을까? 하지만 이런 외딴 시골에 무슨 가정부가 있겠는가? 아침 식사 후 서연은 낮 시간에 집 전체를 꼼꼼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세세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부터 시작해서 가구, 벽에 걸린 그림, 선반 위의 소품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벽에는 액자에 담긴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그의 부모님, 서연이 기억하지 못하는 친척들. 한 사진이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바로 이 집이 찍혀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은 새 것처럼 보였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화단과 길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집 옆에는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의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구나.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정말 멋졌어. 그녀는 계속해서 둘러보았습니다. 찬장에는 그림이 그려진 접시, 크리스털 잔, 은수저 등 오래된 식기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관리되고 닦여 있었습니다. 서랍장. 서랍에는 할아버지가 소중히 보관했던 낡은 서류, 편지, 그리고 다른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파까지 걸어가 멈춰 섰습니다. 소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소파는 벽과 평행하게 놓여 있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최근에 옮겼다가 정확하게 다시 놓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서 쿠션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다르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쿠션을 들어 올렸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쿠션 아래에는 흰 봉투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할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 서연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지만 봉인은 낡아 보였습니다. 봉투가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4번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필체는 정말 할아버지의 것이었고 단정하고 예스러우며 특징적인 흘림체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서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고 너는 우리 집에 왔겠구나.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 서진이가 아니라 바로 네가 올 줄 알았지. 너는 항상 특별했고 나는 그걸 항상 알고 있었단다. 아마 너는 내가 왜 너에게 낡은 집을, 서진이에게는 아파트를 남겼는지 의아해하겠지. 내가 너에게 불공평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를 믿어다오. 손녀야. 나는 너에게 어떤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남겼다. 어릴 때 네가 나에게 보물에 대해 묻던 거 기억나니? 너는 항상 해적이나 도둑이 묻어둔 보물을 찾고 싶어 했지. 그때 나는 웃으면서 보물은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속였단다. 아가야, 보물은 존재하고 그중 하나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녀는 멈춰서서 마지막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보물. 할아버지가 진짜 보물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너에게 남길 것을 모아왔다. 조금씩 모으고 모두에게 숨겼지. 내 할머니조차도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했단다. 나는 농부와 기관사로만 일한 게 아니었다. 나에게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일이 있었지. 전쟁 후에 많은 가족들이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갔다. 그들은 집과 모든 재산을 팔거나 그냥 버리고 갔지. 나는 그들에게서 값진 물건들, 오래된 장신구, 동전, 귀금속 제품들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때는 아무도 그것들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했거든. 나중에 나는 그 물건들을 도시의 수집가와 골동품상에게 팔았지만 가장 값진 것들은 내게 남겨두었다. 금장신구, 오래된 동전, 보석들, 이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위해 숨기고 모아왔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서 네가 유일하게 진정한 보물은 돈이 아니라 기억, 역사, 조상과의 연결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이다. 내 보물은 마당의 낡은 사과나무 아래에 숨겨져 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앉아 내가 너에게 동화를 들려주던 그 나무 아래 말이다. 1미터 깊이로 나무 기둥에서 집 쪽으로 1.5미터 떨어진 곳을 파보아라. 그곳에서 쇠상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연아, 이 보물이 너의 진정한 유산이다. 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독립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렴. 부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돈이 가족과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진이처럼 되지 말아라. 사랑한다. 나의 소중한 손녀야. 이 늙은이의 작은 계략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너의 할아버지 박태준. 서연은 편지를 끝까지 읽고 종이를 손에 쥔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보물. 마당에 묻힌 진짜 보물.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보물을 모아서 그녀를 위해 숨겨두셨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무슨 장난일 거야. 하지만 필체는 진짜였습니다. 종이는 낡았고
편지의 세부 사항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그녀의 성격을 아셨고 보물에 대한 어릴 적 대화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사과나무는 바로 그들이 앉아 있던 그 나무였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집 뒤에는 정말 오래되고 가지가 무성한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그 가지 아래에는 그녀가 언젠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낡은 벤치가 보였습니다. 나무 기둥에서 집 쪽으로 1.5m. 그녀는 편지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깊이 1m. 흥분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할아버지가 정말로 그녀에게 보물을 남기셨다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삽은 어디서 구하고 이웃들이 그녀가 마당을 파는 것을 보면 어떡하지? 서연은 쳇마루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웃집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고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흔적은 200m쯤 떨어진 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녀의 마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돌아 창고를 찾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렸지만 열렸습니다. 안에는 삽, 갈퀴, 애미 등 정원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낡았지만 쓸만했습니다. 서연은 삽을 들고 사과나무로 향했습니다. 나무에 다가가서 그녀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나무 기둥에서 집 쪽으로 1.5m. 그녀는 걸음으로 거리를 재고 필요한 지점에 서서 삽을 땅에 꽂았습니다. 흙은 부드럽고 푸석푸석했습니다. 예전에 텃밭이나 화단이었던 곳임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혹시 모를 나헛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고 30분 만에 팔과 등이 아팠지만 끈질기게 계속했습니다.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지만 보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계산을 잘못하셨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거리를 잘못 담을까? 그녀는 구덩이에서 나와 약간 왼쪽으로 파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오른쪽으로. 흙은 어디나 똑같았습니다. 뿌리와 돌멩이가 섞인 평범한 정원 흙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땀을 흘리고 지쳤으며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속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보물에 대해 쓰셨다면 보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쨍하고 부딪혔습니다. 서연은 멈춰 섰다가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 아래로 어떤 금속 물체의 가장자리가 보였습니다. 찾았다. 그녀는 외치며 2배의 힘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약 30x 40cm 크기의 작은 쇠상자를 흙에서 완전히 꺼냈습니다. 상자는 무거웠고 분명히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은 꽉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구덩이에서 꺼내 풀밭 위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자는 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 장신구, 동전, 금괴들. 햇빛 아래에서 금속은 온갖 노란빛으로 반짝이고 빛났습니다. 서연은 평생 그렇게 많은 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신구 중 하나인 보석이 박힌 육중한 금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고 진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전 한 줌을 꺼냈습니다. 오래되고 알 수 없는 글자와 그림이 새겨진 동전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자에는 금반지, 팔찌, 귀걸이,
펜던트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긁히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에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오랫동안 소중히 이 컬렉션을 모으셨을 겁니다. 서연은 상자 옆 풀밭에 앉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보물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화에서처럼 진짜 보물을, 그리고 이 보물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그녀는 장신구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10억, 20억, 30억. 그녀는 어림짐작해 보려 했습니다. 상자에 있는 금만 해도 이 3kg은 될 것이고, 지금 금 시세는, 서연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주 높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물건들의 골동품 가치, 그리고 보석들까지. 이건 엄청난 재산이잖아. 그녀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나 부자야. 나 진짜 부자야. 깨달음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발견의 충격, 그 다음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이 발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의 굴욕을 견디고 월세방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여행하고 배우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꿈꾸던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셔서, 저에게 이 보물을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신구를 상자에 다시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때까지 보물을 집 안에 숨겨야 했습니다. 감정사를 찾아서 정확한 가치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그녀는 시골의 낡은 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버림받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진정한 재산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현관에서 그녀는 어디에 숨기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며 멈춰섰습니다. 결국 침실 옷장 옷 뒤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물을 숨긴 후 그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몇 개의 부재 중 전화와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은 짐은 언제 가져갈 거야?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메시지는 그녀를 속상하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우습게만 보였습니다. 민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전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장에 전화해서 무기한 무급 휴가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사서는 놀랐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성실한 직원이었고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서연은 인터넷으로 골동품 장신구 감정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몇몇 관련 업체를 찾았습니다. 내일 연락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옷장으로 가서 상자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 정말로 할아버지의 보물을 찾았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특히 부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서진이처럼 되지 않을 거야. 서연은 약속했습니다. 이부가 어디서 왔고 누가 나에게 남겼는지
잊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의 신뢰에 부응할 거야. 밤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깊이 잠들었고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 미소 지으며 그녀가 자랑스럽다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맑은 정신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보물을 감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한 번에 다 팔지 아니면 일부만 팔지,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녀는 골동품 감정회사 중 한 곳에 전화했습니다. 전문가는 다음 날 솔캔 마을로 오기로 동의했습니다. 서연은 컬렉션이 꽤 크고 가치가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정말 얼마나 부자인지 알게 되겠지. 그동안 그녀는 집과 정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낡은 사진으로 보아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단순히 보물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남겨주신 것이었고,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확히 오전 10시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온 골동품 감정 전문가인 김 실장이었습니다. 박서연 씨 되십니까? 그가 대문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네, 김 실장님. 컬렉션 감정 때문에 약속했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전문가는 전문적인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오래된 가구를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존 상태가 좋군요. 주인이 물건을 아꼈다는 게 보입니다. 감정할 컬렉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연은 그를 침실로 안내하고 옷장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은 놀라움에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세상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시골에 이런 컬렉션이 있다니요. 할아버지 유산이에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평생 모으신 거래요. 전문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장신구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 물품을 돋보기로 유심히 살피고 순도를 확인하고 전자저울로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하며 가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건 독특한 컬렉션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다양한 시대의 물품들이 있네요. 이 목걸이는 15세기 수공예품입니다. 그리고 이 동전들 일부는 아주 희귀해요. 특히 이 비잔틴 동전들은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흥분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얼마 정도 될까요? 그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돋보기를 내려놓고 그녀를 심각하게 쳐다봤습니다. 이해하시겠지만 정확한 감정은 연구실에서 정밀 분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금만 해도 3kg이 넘습니다. 게다가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들도 있고요. 일부 물품의 골동품 가치도 상당합니다. 대략적으로라도요. 서연이 재촉했습니다. 대략 최소 15억 원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일부 물품은 유일무이해서 경매에서는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15억. 그녀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강남의 아파트 몇 채, 좋은 집, 차를 살 수 있었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컬렉션을 팔고 싶으신가요?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진지한 구매자들과 일합니다. 경매를 주선하거나
개인 수집가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팔 준비가 안 됐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컬렉션은 집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귀중해서요. 은행 금고나 전문 보관소를 추천합니다. 전문가는 서연에게 명함과 예비 감정 서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서연은 부엌에 오래 앉아 차를 마시며 일어난 일을 되새겼습니다. 15억 원. 그녀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주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특별한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큰 돈은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하신 것은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걸로 뭘 해야 할까? 그녀는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이런 유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집과 정원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을 전성기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이 새롭고 잘 관리된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분명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식료품이나 약 배달을 주선하고 집수리를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관해서는 서연은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 솔객마을에서 그녀는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평온과 안정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생각은 전화벨 소리에 끊겼습니다. 화면에 민준의 번호가 떴습니다. 서연은 받을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들어보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안녕.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지내? 내 시골은 어때? 그냥 그래.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있잖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혼을 너무 서두른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서연은 놀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민주는 그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는데 이제 갑자기 화해를 제안하다니. 무슨 심경의 변화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너한테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할아버지가 유산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리고 시골집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주말 별장으로 만들어서 여름에 쉬러 갈 수도 있고.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민주는 분명히 무언가 꾸미고 있었습니다. 대체 뭘까? 민준 씨, 서진 씨는 어딨어요? 이제 둘이 함께하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서진이야? 그냥 연락만 좀 했을 뿐이야. 그 이상은 아니었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항상 사랑했어. 그냥 유산 때문에 화가 났을 뿐이야.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네. 서연은 생각했지만 그와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뭘 제안하는 건데요. 집으로 돌아와. 있었던 일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내 집은 별장으로 새를 놓을 수도 있고 그럭저럭 수입도 될 거야. 민준 씨, 혹시 서진 씨랑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별장 얘기는 그녀가 해준 거 아니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준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지. 서연은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서진이 아마 집이나 땅에 대해 무언가 알아냈을 것입니다. 이 지역 땅값이 올랐거나 개발 계획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민주는 부동산을 통제하기 위해 그녀를 되찾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만약 내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시골에서 혼자 뭐 할 건데? 일자리도 없고, 가게도 없고,
문명도 없잖아. 넌 도시에 익숙하잖아. 어쩌면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여기가 좋을지도요. 서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런 외딴 곳에서 무슨 인생이 있어. 넌 배운 여자잖아. 직업도 있고, 당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직업 말이죠. 내가 틀렸어. 도서관 일은 고귀한 일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도 낳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도 있잖아.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예전에는 어떻게 그의 말에서 거짓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모든 문장이 진실되지 않고 연기처럼 들렸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기대하고 되찾으려 했습니다. 알아요, 민준 씨.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아무것도 약속할 순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너무 오래 끌지는 마. 보고 싶어. 통화 후 서연은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민준이 보고 싶다고 그녀를 실패자라 부르며 집에서 쫓아낸 남자가 이제는 보고 싶다며 아이를 낳자고 제안하다니. 다음 날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이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안녕. 언니의 목소리는 느끼하게 들렸습니다. 잘 지내? 시골에서는 잘 적응했어. 그냥 그래. 언니는 아파트는 어때? 최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야. 민준 씨한테 들었는데 너희 화해했다며. 정말 기쁘다. 거짓말쟁이. 서연은 생각했지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직 화해한 건 아니야. 그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이야. 서연아, 네가 민준 씨 때문에 나한테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친구 사이였어. 그 사람도 너만 사랑한다고 하더라. 서진아, 진짜 전화한 이유가 뭐야?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내 동네에 대해 좀 알아봤거든. 거기 전원주택 단지를 지을 계획이 있대.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야. 내 집은 앞으로 몇 배는 더 비싸질 수 있어. 이거였구나.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서진이 개발 계획을 알아내고 한몫 챙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제안하는데? 내가 매각을 맡을게. 나 부동산 중개소에 아는 사람 많아. 좋은 구매자를 찾아서 땅을 비싸게 팔자. 수익금은 반반 나누는 거야. 너는 땅값으로 절반, 나는 내 수고비로 절반. 서연은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서진은 그녀 자신의 땅값의 절반을 제안하면서 그것이 관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팔고 싶지 않다면? 서연아, 바보같이 굴지 마. 그 폐가로 뭐 할 건데? 도시에 살면서 판돈으로 제대로 된 아파트나 사. 서진아, 혹시 민준 씨랑 이 모든 걸 상의한 거 아니야? 뭐 언급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건 널 위한 거잖아. 우리 둘 다 널 돕고 싶은 거야. 알았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너무 오래 끌지는 마. 공사 시작되기 전에 팔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나중엔 가격이 떨어질 거야. 언니와의 통화 후 서연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민준과 서진은 그녀를 쉽게 속일 수 있는 순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되찾아 땅을 차지하고 재판매로 돈을 벌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남겨주는 부스러기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착각하고 있구나. 서연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어. 그녀는 옷장에서 금이 든 상자를 꺼내 할아버지의 보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각 장신구는 예술 작품이었고 각 동전은 역사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의 아름다움을 모으셨고 이제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진이에게는 아무것도 팔지 않을 거야.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장신구도, 집도,
땅도, 아무것도 그들 손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민준이 솔캣 마을에 왔습니다. 서연은 창문으로 익숙한 차를 보고 전 남편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고 자신감에 차 보였습니다. 안녕 서연아. 민준이 활짝 웃으며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안녕. 여긴 왜 왔어? 너 데리러 왔지. 당연히. 너 없이 지내는 거 지겨워. 짐 싸. 집에 가자. 내가 동의했다고 누가 그래. 이제 그만 투정 부려. 네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봐. 이런 외딴 곳에서. 집도 정말 초라하네. 민준이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도 땅은 괜찮네. 넓어. 서진 씨 말이 맞았어. 여기에 뭔가 괜찮은 걸 지을 수 있겠어. 민준 씨, 만약 내가 여기가 좋아서 남고 싶다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는 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여기서 뭐 할 건데? 뭘로 먹고 살 건데? 돈도 없잖아.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서연아, 넌 월 200만 원 받고 도서관 사서로 일했잖아. 무슨 돈이 있겠어. 비상금으로 조금 모았을지는 몰라도 그걸로는 오래 못 버텨.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있다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게 어디서 났겠어? 할아버지한테서는 이 집밖에 못 받았잖아. 집밖에 못 받았지.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셨어. 그녀는 민준에게 보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자 창백해졌습니다. 얼마? 그가 겨우 물었습니다. 15억 원. 어쩌면 그 이상? 민주는 몇 분간 침묵하다가 전혀 다른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자기야, 그런 돈은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는 거 알지? 내가 사업은 좀 알잖아. 도와줄 수 있어. 우리 같이 사업 시작해서 성장해 나가자. 민준 씨.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실패자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화가 나서 생각 없이 말한 거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나를 집에서 쫓아낼 때, 짐 싸라고 했을 때도 기억나요? 서연아, 자기야, 나쁜 건 다 잊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이 돈이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서연은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민준 씨. 나도 한때 당신을 사랑했었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은 그냥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일주일 전에는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돈 얘기를 듣자마자 다시 당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에요. 민주는 반박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이제 나한테 당신 같은 실패자는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고 힘든 순간에는 아내를 버렸다가 좋은 순간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요. 서연아, 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우리 7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그래요, 살았죠. 그리고 그 7년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따라오며 소리치고 애원하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내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이혼은 법원에서 처리하죠.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돈 혼자서는 못 지켜.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문제예요. 당신은 가세요. 민주는 잠시 더 소리치다가 차에 올라 문을 세게 닫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집에 들어와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녀 인생의 그 단계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굴욕을 참거나 변명하거나 실패자처럼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에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민준 씨한테 네가 찾은 거 다 들었어. 그녀가 서두 없이 말했습니다. 네가 아주 똑똑한 줄 아나 봐. 날 속이지 못하게 할 만큼은 똑똑하다고 생각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평생 누가 널 돌봐줬는지 기억나? 공부할 때, 취직할 때 누가 도와줬어? 내가 언니고 할아버지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 서진아, 할아버지는 너한테 아파트를, 나한테는 집을 남기셨어. 각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신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는 보물에 대해 몰랐잖아. 알았으면 똑같이 나누셨을 거야. 서진아, 너 글 읽을 줄 알지? 유 원장에 분명히 모든 부속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집이라고 쓰여 있어. 보물은 땅에서 나왔으니 내 거야. 너 나눠야 해. 우린 자매잖아. 자매지.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평생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 좋은 걸 받을 때마다 기뻐했잖아. 그건 다른 문제야. 아니, 똑같아. 넌 항상 제일 좋은 걸 가졌고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지. 이제 내가 운이 좋으니까 나누자고 요구하잖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서진아, 소송할 거야. 유 원장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걸 증명할 거야. 해봐.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단, 이제 나한테는 좋은 변호사를 살 돈이 있다는 걸 알아도. 서진은 잠시 더 소리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끄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나무 뒤로 지면서 하늘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새들이 노래하고 공기 중에는 꽃과 신선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집, 보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도시의 건축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오래된 집 복원과 조경 디자인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돈은 아끼지 않겠지만 모든 것을 정성껏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년 후 할아버지의 집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복원되고 새로 칠해지고 지붕도 수리되었습니다. 정원에는 새로운 화단이 생기고 길이 복원되었으며 아름다운 정자가 세워졌습니다. 집은 다시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솔챗 마을에 남아 집의 한 방에 작은 도서관을 열고 나이든 이웃들을 돕고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금의 일부는 팔고 일부는 가보로 남겼습니다. 민주는 소송을 통해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려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서진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 원장은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으며 독립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옳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특별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낡은 사과나무 아래 정원에 앉아 그녀는 할아버지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그녀에 대한 믿음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남긴 보물은 금뿐만 아니라 새롭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열쇠였습니다.